안녕하십니까. 제9회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세미나 시간입니다. 저는 헤럴드 경제에서 대중문화를 취재하는 서병기 선임 기자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무슨 내용을 제가 세미나 주제로 했냐면요.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도 9년째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북코페도 지금 작년과 올해 2년째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코미디언들을 둘러싼 그 생태계에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미디언들의 처해진 그 방송 현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변신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선 그 코미디언들의 위상 변화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보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미디언들은 확실하게 드라마와 예능을 다 띌 수 있는 배우입니다. 배우. 여러분 그 대선배이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구봉서, 서용춘, 배삼룡 선생님을 잘 아실 겁니다. 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활동을 하신 분들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웃음의 그 이유를 제공해 주신 분들입니다. 웃으면 보게 하여 MBC의 그때 그 어떤 코미디와 꽁트, 이 세 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연기와 예능 감각이 다 있어서 드라마, 영화, 예능 모든 데서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한 예를 들면 구봉서 선생님의 영화 출연 횟수가요 100편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코미디언으로서 출연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카메오가 아니에요.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작은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코미디언들이 연기를 하기에도 또 예능 코미디를 하기에도 방송 생태계가 그렇게 녹록한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이유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번 보면요, 아이돌 가수들이 연기와 노래, 뮤지컬 이 방면에서 거의 다 뛰고 있죠. 물론 코미디언도 뮤지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요. 저는 코미디언들, 여러분들이 능력자라는 사실에는 저는 뭐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고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자라는 걸 전제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취재를 현장에서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순발력, 방송 생태계에 맞는 이런 거를 종합해서 능력자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코미디는요, 중요한 게 연기예요, 연기. 젊은 코미디언 중에서, 개그맨 중에서 연기력을 안 갖춘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있지만 연기력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코미디언은요, 코미디만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 외에도 교양 프로그램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하고 확장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개콘이 99년에서 2000년까지 했죠. 2020년까지 했죠. 21년 했습니다. 그 왜 폐지됐어요? 그 폐지된
폐지된 이유를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시청률이 안 나와서 뭐 이제 재미가 조금 떨어졌어. 뭐 이런 이유를 드는데요. 저는 그런 각도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없어질 시기가 됐죠. 21년을 했다면 그걸로서 대성공을 한 겁니다. 만약에 시즌제로 했다면요. 시즌 종료예요. 근데 21년을 한 개콘을 폐지라고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실제 기사에 폐지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무슨 폐지입니까? 대성공을 하고 모든 걸 종료를 한 거죠. 그러면 시즌2가 있다면 시즌2를 앞두고 시즌1을 종료를 한 거죠. 저는 그 개콘이 폐지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업화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과정에서 산업화 시대 콘텐츠는 거의 다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개콘은 완전히 산업화 시대에 생겨서 그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캐릭터 하나 잡으면 1년, 2년 해먹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키 컸으면 뭐 고음 불가 이런 거 한번 성공하면요. 코너가 1년, 2년 갔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길어도 한 달도 못 가요. 이제는요. 그게 디지털 시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경제계에는 재벌들이 한번 뭔가를 개발하면 몇 년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죠. 지금은요 여기저기 개발하고 또 개발이 끝난과 동시에 또 새로운 걸 개발해야 돼요. 거기 요즘 좀 잘 나가는 피식대학이라는 콘텐츠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캐릭터가 있는 거는 산업화나 디지털에 다 있어요. 근데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게 이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거는 약간 디지털 방식이에요. 요것도 요 관련돼서는 또 뒤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어정쩡한 코미디는 다 이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지금 코미디언들, 개그맨들은 끊임없는 자기 체크를 해야 돼요. 자기 검열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 콘텐츠의 방향을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중에 지금 SBS 라우드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그게 이제 K-팝 스타를 이어받는 새로운 형태인데 이게 이제 이런 변화를 보면서 코미디도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 맥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K-팝 스타는요 외모, 춤, 노래 이것이 아마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것이 소위 기획사 시스템이죠. 근데 지금은 아이돌 중에서도 아티스트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매력이 뭐예요? 자기 것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할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라우드라는 게요. 겉은 조용한데 할 말이 많은 친구들. 조용한 사람들의 내면이 가장 소란스럽다. 그래서 라우드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거 스티븐 호킹이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코미디언도 과거의 코미디가 K-팝 스타 방식이라면 지금은 내면의 예술성을 포함하는 라우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라우드가 대성공을 거두지는 아직 못했어요. 지금은 사실은 한 사람이 대성공을 거두기보다는 잔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 시대, 디지털 시대 방식이죠. 제가 아이돌들의 설명을 조금만 더 하면요. 옛날에 아이돌 회사가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래서 막 그 시키는 대로 트레이닝 되는 거죠. 세계관도 만들어줬어요. 요즘은 1인 미디어가 너무 많아서 1인 미디어에 적응하는 방식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짜. 그러니까 연결해서는 코미디언들도 캐릭터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이건 너무 가짜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부캐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부캐는 가짜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어떤 다양성을 여러 갈래로 나눠서 실현시킨 거잖아요. 하나 가지고는 너무 심심하니까. 그래서 진짜를 찾는다는 거죠. 음악이나 코미디나 다 진짜 이야기, 찐팬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팬이 100만 명이 있는 것보다요, 찐팬이 100명이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지 그들이 사고를 쳐줍니다. 스타를 위해서. 지금 그 미국의 팝스타 중에 18살짜리 최고의 빌보드 1등하는 BTS와 버트, 다이아몬드, 다이너마이트, 퍼미션 투 댄스 이 세 곡과 1등 경쟁을 하는 올리비아 로드리고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진짜 이야기를 하는 친구. 진짜 이야기의 내용이 전 남자친구를 저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본인의 인성이나 성격이 다 드러나요. 옛날에 방송 코미디 할 때는요. 자기 성격이나 자기 인성을 어느 정도 가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드러날 수밖에. 이건 박진영의 이야기입니다. 박진영 씨의. 그러니까 코미디언들도 그 생리의 그 생태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획사에 소속될 수도 있고요. 독립 코미디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사도 과거에 방송 코미디를 주로 하는 그런 코미디 회사 기획사와는 또 다른 변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실에는 기존 기획사가 있으면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는, 예를 든다면 뭐 샌드박스 같은 그런 어떤 회사의 기능을 추가해 가지고 회사의 성격이 지금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방송도요. JTBC에서 그 서수민 PD가 장르만 코미디라는 거를 한 적이 있죠. 장르만 코미디는요. 절반의 성공이죠. 완전 성공은 아니고. 근데 이제 유튜브와 꽁트를 스타일을 접목시킨, 결합시켰다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코미디 형태에서 성공 가능성이 하나 그 초기에 나온 걸 하나 예를 들면, 저는 그 장르만 코미디에 있는 가짜 연예인, 그 이건대위가 개그맨들을 섭외해가지고 서해안 저기서 뭐 그 비치에서 훈련을 시켰죠. 그 머리를 물가에다 갖다 대고 막 그런 훈련을 시킨 게 기억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건 그 대위가 가짜 사나이라는 걸 또 론칭을 했죠. 이 가짜 사나이 제목 굉장히 재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MBC에서 진짜 사나이를 했잖아요. 진짜 사나이를 비튼 게 가짜 사나이인데, 저는 MBC 진짜 사나이는요 가짜 사나이 같아요. 사실은요. 그게 군대 체험인데 그냥 그 어떤 약간 맛만 보는 거 아니에요? 맛배기 아니에요? 화생방 경보에서 눈물 콧물 흘리고 그냥 뭐 한번 그 그림 만들고, 근데 그런 거를 오히려 약간 비튼다고 그러면서 만든 제목이 가짜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기획한 김계란이라는 사람이 신서유기를 또 비틀어서 찐서유기라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몇 주 하자마자 철원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런 생태는요 기존 방송 프로그램하고는 완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됐지만 박성호 씨가 그 개콘에서 굉장한 히트를 친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라디오스타에 나왔을 때 요들뽕을 소개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개콘이라는 집을 잃은 뭐 아픔을 달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정조를 가지고요. 그 이렇게 자신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 좀 그걸로 활동이 조금 이렇게 제가 잘 못 보는 건지 약간 소강 상태인 건지 조금 더 나아갔으면 하는 그 괜찮은 저는 그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북코페에서 하는 공연형 무대, 랜선이죠. 랜선 공연으로 지금 실험 중에 있죠. 구애를 하면서 작년과 올해 특히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대면 언택트 온택트에 더 개발할 소지가 훨씬 많다. 참고로 몽트레 코미디얼 페스티벌을 보면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 페스티벌은 불과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온라인으로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거의 1년 내내 코미디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의 존재 의의를 약간 여기 지금 상황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린다면요. 제일 중요한 건 코미디를 교류하는 겁니다. 교류. 제가 지금 몽트레 페스티벌이 1년 내내 열렸다는 것도요. 북코페에서 알려진 그 정보예요. 거기 멜버른, 몬트리올, 몽트레 여기 조직이 이사님들이 북코페 1회 2회 초기에는 자주 오셨거든요. 그들과 교류하면서 얻어낸 소위 정보도 교류하고 또 노하우도 서로들 교환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초기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오랜 역사에 대한 코미디 페스티벌에 대한 역사의 많은 걸 제가 우리들이 전해 받았죠.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이 글로벌 시대에 굉장한 적합한 방식이다. 북코페에서 그렇게 했던 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의의를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코미디언들이 변신을 할 그런 그 마당, 기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북코페가 그런 변신의 가능성을 도와줬다는 거죠. 실험, 테스트 베드가 됐다는 거죠. 테스트의 장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특징일 수 있는 방송 코미디의 비대 현상이 오랫동안 진행되다가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지는 코빅 하나 남아 있죠. 근데 방송 코미디 위주의 어떤 단조로움을 탈피해 준 게 북코페예요. 공연형 코미디도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대중들에게 보여준 게 큰 성과이자 소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미디를 다양화시킨 그런 그 성과를 남겼다. 물론 그것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공연형 코미디를 활성화하면서 대중과의 소통을 TV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이뤄낼 수 있었다. 그것이 북코페가 성공한 이유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차별성이죠. 코미디의 차별성. 방송을 보면서는 느낄 수가 없는 우리가 코미디를 주로 방송을 보고 그리고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무슨 모바일이다, 뭐 유튜브다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지만 좀 더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지나가면은 오프라인 공연이 북코페에서 더욱더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북코페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이자 차별화도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코미디언들에게 조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가능하면 비호감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재석의 놀면 뭐하니가 있죠. 이건 뭡니까? 저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유재석의 1인 무한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뭐 유산슬부터 시작해서 뭐 부캐를 많이 만들었지만요. 만약에 이 자리에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다른 사람들을 중에서 한 사람을 넣는다. 그러면 유재석이가 한 만큼 대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유재석이가 능력만 뛰어난 걸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의 이유는 뭘까요? 국민적 호감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재석이 하니까 다들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웃기건 감정이입을 시켜준다. 이 국민적 호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좀 박나래 씨가 최근 어떤 그 좀 약간 뼈아픈 고민 같은 게 하나 생겼었죠. 이 뭐 뉴스는 제가 뭐 별로 그 좋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좋은 기회이자 다른 코미디언들도 보고 이런 게 하나의 좋은 그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비호감이 되면요, 시청자나 대중들이요 감정을 공유하기가 좀 어렵고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배우나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입이 안 되면 그들이 웃겨내는 그 콘텐츠에 감정선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호감의 어떤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거를 꼭 물론 이제 뭐 비호감적인 그런 거에 연루되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코미디 하는 사람도 인간인지라 인간은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실수를 통해서 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는 거론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조금 공론화해서 이런 거를 어떻게 선생님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게 재미나는 그 박나래 성희롱 논란이라고 사건이 됐을 때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요. 이건 서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런 보도가 났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스캔들이 몇 주 동안 각종 매체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코미디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대중을 상대로 코미디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것은 한국인들과 정서를 어떻게 공유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에 연루됐는데 배우는 오히려 조금 코미디언보다 나은 게 심각하고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나와서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코미디는 기본적으로 웃기는 건데 기분 나쁜 일에 연루돼 갖고 웃기는 일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 산업의 방향도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코미디언들도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매스컬처에서 포퓰러 컬처로 바뀐 건 이미 아시죠? 매스컬처는 덩어리고 개인이 많은 개인이 함께 섞여서 획일화되고 어떤 개성을 상실한 문화를 매스컬처라고 그러고요. 지금은 대중문화를 매스컬처라고 하지 않고 포퓰러 컬처라고 그러죠. 포퓰러는 여러분 팝이라는 거 있죠. POP가 포퓰러인데요. 앞부분을 따서 이거는 popularity, 인기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요. popularity는 population, 인구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popular culture는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이나 이런 그 기호에 맞춰줘야 되는 대중문화로서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디테일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브로드 커버리지 하이퍼 내로우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풀면 전체를 이제 포괄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개개인의 요구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브로드 커버리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롯데에서 건물을 지으면 보통 뭐 커피점은 엔젤리너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브로드 커버리지를 하려면 괜찮은 커피 카페는 어떤 브랜드도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뭐 별다방 커피가 들어와도 되고 뭐 또 외국의 무슨 뭐 커피 아무 상관 대중이 원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브로드보다 넓게 커버리지 하면서 또 극 개인화를 시키는 거죠. 초개인화라고 그러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식 만족을 이루어줘야 되는 코미디도 점점 그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 팬데믹 시대에 한 사람을 위해서 연주하는 그 무대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코미디라는 그런 프로가 얼마든지 초개인화 시대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선택한 것이 보편적이라는 대중픽 시대가 아니고 마이픽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싱어게인 알죠? 싱어게인에서 만약에 대중픽 시대였다면은 이승윤이 아닌 이무진이 우승했을 겁니다. 이승윤이가 1등한 거는 마이픽 시대의 어떤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272뱅뱅 같은 노래를요. 이승윤 씨의 노래를 한 4곡 정도 이상 들으면요. 이건 뭐지? 이럴 수도 있는데
여보세요 누구 없어 뭐 이런 이무진의 노래를 제 노래 말고요. 이무진의 버전으로 들으면요 모든 사람이 좋아요. 이건 대중픽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픽 시대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보편적이야. 이거는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이 모바일 때문입니다. 모바일이 제가 한 8, 90%라고 해서 모바일이 스피드를 줬습니다. 정보의 민주화를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검색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검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그냥 보편적인 거야. 코미디언들은요 이런 시대에 첨단을 걸어야 돼요. 마이픽에 첨단에 가서 앞장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 디지털 산업 많이 그러는데 코미디도 디지털 산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디지털 산업이 뭐예요? 뭘 디지털 산업이라고? 디지털 산업을 저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한 7, 80%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결 산업이라고 합니다. 연결 산업. 여러분 BTS가 공연할 때요. We are connected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을 강조합니다. 음악에서는 팬덤을 연결시키는 거죠. 코미디언들은 대중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럼 연결시키면요. 그 다음에는 그 소위 사용자를 연결시키면요.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것이 극대화가 바로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운영하는 코미디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독자 수가 이렇게 완만하게 늘어나는 건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 저는 망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쫙 올라가고 여기 이 지점에서 소위 유튜브 알고리즘에 걸려야 돼요. 이게 쫙 올라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모가 아닌 가치, 이용자 가치, 연결, 참여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산업화 시대에는 연예인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연예인, 매출만을 올리는 연예인이 최고죠. 지금은 디지털 시대는 가치를 창출하는 연예인, 가치를 창출하는 코미디언이 뜬다는 거죠. 전 세계 K-팝 팬들이 90%가 아이돌 기획사에서 기후 행동을 원한다. 옛날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뭐 나무를 심으라고 그러고 숲 조성이라고. 지금 기후 온난화를 이거를 심각성을 말할 사람이 연예인이라 이거예요. 거기에 코미디언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겠죠. 말하자면 사실은 연결 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연결 산업 중에 대표적인 걸로 아이러브 스쿨이 있었죠. 이거 굉장히 성각제적에 있는데 하트 시그널, 프렌즈, 지금 환승연애라고 하죠. 옛날 헤어진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애인을 사귀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거죠. 여기 이용진 씨가 스튜디오 나와 있는데 코미디언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제가 볼 때 센스가 아주 뛰어나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신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뭘 하나? 생산자는 그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될 수 있죠. 회사가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 있고 코미디언이 될 수 있고 사용자는 지나치게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디지털 산업에서는요. 사용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떡밥과 이슈를 투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액션을 유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BTS가요. 방탄TV하고 달려라 방탄에 올린 동영상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912년부터 올렸는데요. 데뷔하기 1년 전부터 지금 한 8, 9년 올렸잖아요. 그게 뭐 한 500개? 2000개 될까 말까요? 합쳐도. 그런데 아미들이 자기 나라 자막을 입히고 자기 나라 언어로 그래서 다시 만든 그걸 리액션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수백만 개예요. 그것 때문에 BTS는 성공한 거예요. 코미디언 중에 만약에 그런 어떤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면 이거는 글로벌 스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미디언만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기자도 바뀌는 거예요. 기자도요. 기자도 옛날에는 기자가 뭡니까? 한자를 보면은 쓰는 놈이잖아요. 쓰는 놈. 기자. 놈자자 쓸 기자. 기술한다는 기자잖아요. 지금은 기자를 쓰는 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태로? 텍스트나 또는 영상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기자는요, 편집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푸티지를 보고 에디톨로지를 하는 사람이 유능한 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아는 예능인들은, 그런 걸 잘하는 예능인은요, 드라마도 만들 수가 있어요. 신원호 PD, 이호정 작가가 대표적인 거. 첫 드라마부터 성공했잖아요. 그거는 편집 기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한 다음에 캐릭터 만들기.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회의를 해갖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실제 현장에 가고 그 직업에 가요. 슬기로운 깜빵하면 깜빵 사람들 이야기를 물어보고, 슬기로운 의사생활하면 의사들을 수백 명 인터뷰를 하고, 환자들도 인터뷰하고 해서 있을 만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콘텐츠와 플랫폼 미디어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사실 전문 숭늉공하고요, 미숭늉공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간 숭늉공, 기자도 잘못하면요, 자기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 못하는 기자들은 중간 숭늉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완전 전문화가 안 된 사람.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져요. 코미디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숙련 코미디언들은요, 할 일이 없어져요. 디지털 시대에는. 그러니까 완전한 전문화와 차별성을 이룬 코미디언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게 PD와 기자, 콘텐츠 홍보, 크리에이터, 코미디언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미디언의 대체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라. 누구 대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과거 코미디언들은요, 확장을 할 때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버라이어티 예능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래서 초기에 뭐 몇몇 사람이 해서 잘 안 된 케이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수건 씨죠. 근데 지금은 그 코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코스가 막 많습니다. 훨씬 다양한 사례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적응하고 개발하고 확장하고 그래서 대박을 터뜨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북코페 무대도 비대면에서는 유튜브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또 1인 미디어로 또 어떤 뭐 브이로그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1인 미디어를 운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초기에 몇몇 그 코미디언들, 연예인들이 약간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처음에 잘 모르니까 당연하겠죠. 김준호 씨도 이승훈 씨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약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뭐 자리를 잡았는데, 실패를 한 이유는 처음에 방송에서 보여줬던 거를 더 연장을 해서 유튜브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 방송에서 했던 거를 더 확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걸 보여줘요. 그리고 계급장을 떼고 쌓아야 됩니다. 뭐 병맛 유머 어떤 것도 괜찮지만,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코미디언들이 1인 미디어에 도전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죠. 그거는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자라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박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음.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김구라의 경쟁력을 제가 한마디를 조금 더 이건 반드시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구라는요, 유튜브 시대에도 성공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산업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나이로 보나 70년생이잖아요. 약간 꼰대의 어떤 그 과정에 이르렀거든요. 저도 뭐 기자로서는 완전 꼰대 같은 뭐 이런 나이에 이르렀 경우고요. 근데 왜 디지털 시대에도 잘 될까요? 한번 봅시다. 지금 김구라가 하는 골프 채널은요, 골투브 채널은요, 뻐꾸기 골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여성 그 주말 골퍼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화제예요. 제가 옛날에 그 TV 나오기 전에 라디오 KBS 라디오 할 때 제가
김구라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프레스센터 저 19층에 올라와서 오래됐죠. TV에 나오기 전이니까요. 그때 제가 인터뷰한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루 일과가 뭐냐고 그러니까요. 경제지와 종합지를 합쳐갖고 세 종류를 본대요. 그 경제지를 강조하더라고요. 그 뉴스와 칼럼을 읽어서 논조와 견해입니다. 크로스 체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본다는 말이죠. 경제지 뭐 몇 개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년간 보면은 그 쌓이잖아요. 쌓여가지고 김구라만의 강점과 차별화 요인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나 팩트를 읊어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금방 식상해지죠. 여기에 본인만의 센스가 가미되는 거고, 라디오스타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인터뷰하는 방식도 보면요. 남들이 묻지 않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예를 들어서 건물 가지고 있으면 건물이 몇 채냐. 그래서 시세가 얼마 나가냐. 주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얼마짜리야. 그걸 또 토탈을 내보고 얼마 정도 있다. 이런 걸 자기가 말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걸 저는 세속적인 궁금증이라고 하는데 대중들도 굉장히 궁금해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연예인들의 멘탈. 사실 김구라를 통해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이런 게 알려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걸 들춰내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그런 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뭐 그런 거에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알쓸범잡, 뭐 범죄 심리학 이런 게 왜 그 히트하는 줄 아십니까? 방송 콘텐츠로. 사실은 뭐 N번방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죠. 소시오패스 있어서 안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왜 저렇게 되지 않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조금 많이 나갔는데 더 이상은 나가지 않을게요. 근데 김구라 씨 같으면 김구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구라 대체제가 없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체 가능성이 있으면 누구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집단 MC 시절에는 집단 MC 체제에는 제일 먼저 섭외해야 될 사람이 김구라예요. 왜냐 대체제가 없으니까. 단일 MC에는 김구라가 제일 먼저 섭외가 안 되지만 그래서 김구라 정치 토크쇼 해도 되잖아요. 그 뻐꾸기 골프 TV 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도 살아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 소위 스탠드업 코미디도 여러분들 한번 KBS 김상미 PD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하시면 조금 더 살아날 기회가 뭐 좀 박나래, 유병재 몇몇 케이스가 있지만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제가 40분에까지만 할 겁니다. 근데 40분 되면 제가 쫙 끊을게요. 제가 뭐 거의 뭐 자료는 다 드릴 테니까 어디까지 할지는 잘 모르지만요. 사실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유튜브 너도 나도 뭐 개나 소나 유튜브 시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식상한 면이 있는데요. 거기서 유튜브에서 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하고 이제 결부가 되면서 유튜브하고 라이브 커머스에서 가장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요. 인기 순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산업화 시대에는요. 인기 순대로 대박을 터뜨리고 인기 순대로 돈을 버는 거예요. 배용준, 장동건 시대에는요. 인기만큼 CF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가 별로 없어도요. 차별화만 잘 시키면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엄청 염따를 모르는 래퍼 염따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이 뭐 라이브 커머스 하면요. 뭐 몇 억씩 몇 시간에 뭐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미디언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유튜브와 연관해서 어떤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지금 시간을 제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뭐 유튜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렇게 몇 군데 설명을 더 드렸으니까 이걸 읽어보시고요. 쭉쭉 넘겨보세요. 왓슨맨 여러분
장성규가요. 장성규가 왜 되냐면요. 아나운서들은 사실은 유튜브 하면 잘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방송에서 하는 말을 유튜브에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정제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장성규는요. 선을 넘잖아요. 거기 경계에서 왔다. 그래서 캐릭터가 선넘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아나운서의 말투를 하질 않아요. 아나운서 말투는 유튜브에서는 재미가 아주 없는 말투. 유튜브를 제가 그 써놓은 거를 자료를 좀 읽어 더 보시고요. 권위를 다 깨는 이야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년들을 향하는 방법, 중년들하고의 소통을 어떻게 하는 이런 것도 조금 있고요. 계속 넘기면은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결론하고 끝내겠습니다. 1분만 딱 있다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미디언들이요 할 일이 얼마나 많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 디지털 시대라는 게 뭡니까? 디지털 시대의 총화는 요거죠. 여러분 이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이나 노인이나 요즘 유모차 타고요. 앞 끌고 가는데 앞에 딱 이렇게 이거 세워놓고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2살, 3살 때부터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근데 이게 많고 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계속 전화를 하면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소통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의 소통이 많이 되지만 질의 소통은 오히려 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통 불량 시대에 여러분은 소통 전도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식의 소통 전도사냐? 이런 디지털 문화에 젖어들면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취약해져요.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감성적인 취약하다는 말은 희노애락을 잘 표현 못하고 잘 나누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성이 메말라 있는 시대에 감성을 제공하는 직업으로서는 코미디언들이 여기에 딱이다. 그래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감성을 불어넣는 직업에서 감성을 취약한 대중에게 북코페 등을 통해서 마음껏 역량과 기량을 발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세미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